미국의 언론들은 하와이 소동을 중요한 뉴스로 다뤘습니다. 하와이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가 갖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공포가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잘못 전파된 경고 문자에서 북한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북한을 떠올렸습니다. They were also concerned that governments and adversaries like North Korea could have been trying to test the U.S. response time.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쏜다면 하와이에 도달하는 데는 단 20분이 걸립니다. 발사 몇 분 뒤에야 미사일을 식별한다는 걸 감안하면 대피는 10여 분 안에 마쳐야 합니다. 하와이는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지난 200년 동안 미국 땅에서 공격받은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30년 만에 처음으로 핵미사일 대피 훈련까지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8월 북한이 괌 포위 사격을 언급한 데 이어 11월 미국 동부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하자 내린 결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북한은 회담 대표단에 모란봉 악단의 단장뿐만 아니라 작곡가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모두 체제 선전의 베테랑들인데요. 모란봉 악단의 공연만큼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전광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2만 명이 펼치는 카드 섹션, 그리고 5만 명이 동원된 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 북한의 예술 공연 아리랑입니다. 내일 회담장에 나올 북한 대표단 단장이 이 공연 책임자로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던 권혁공입니다. 한 민족으로서 늘 우리 인민들이 또 우리 민족이 가슴에 품고 있는 소원이고. 북한은 회담을 하루 앞두고 은하수학단 지휘자 윤범주 대신 안정호 예술단 무대 감독을 내려보내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안정호는 현송월이 이끄는 모란봉악단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모란봉 공연만큼은 북한 원곡에서 손대는 영역을 최소화하도록 협상장에서 우리 요구에 답을 주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달리 우리는 공연 행정가와 음악 전문가로 꾸려졌습니다. 북한의 체제선전 전문가를 상대로 밀리지 않는 협상을 한 것인지는 협상이 끝나는 내일 밤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지금 보신 대로 미국은 북한 미사일을 실제 가능한 상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이 보내는 공연단의 국내 공연 계획을 바로 내일 협상하는데요. 선수단보다 먼저 예술단 협상을 하는 것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명 안팎의 선수들 참가보다 북한 예술단의 국내 공연은 따져야 할 민감한 사안이 훨씬 많습니다. 당장 확보한 공연장 크기에 따라 예술단 규모가 정해집니다. 일단 강원도는 천석 규모 강릉 아트센터뿐 아니라 숙소로 거론되는 크루즈선에서 상시 공연을 추진 중입니다. 크루즈 안에 공연장이 있으니까. 그럼 공연을 보러 사람들이 크루즈 안에 가면 되거든요. 공연이 없는 시대는 크루즈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연 내용은 더 문제입니다. 모란봉 악단 등 북한 예술단은 주로 김정은 찬양과 체제 선전을 다룹니다. 노래 가사와 무대 배경, 복장까지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또 남북이 합동 공연을 시도한다면 손발을 맞춰봐야 해 예술단이 먼저 북에서 내려오는 것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토요일 아침 미국 하와이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정부가 탄도미사일이 날아든다. 대피하라. 이건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아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하와이 주민들이 가짜 미사일 경보로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와이 주민들은 실제로 미사일이 날아든다는 주정부의 긴급 경보를 믿었을 겁니다. 하와이는 지난해 12월 1일 30년 만에 그리고 냉전 종식 이후로는 처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가상한 미사일 대피 훈련을 벌였는데요. 그만큼 하와이 사람들에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가상의 일이 아니라 실제로 닥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미사일 경보가 언제 나오는 건가요?
네, 미사일 경보는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인 13일 오전 8시쯤 발령됐습니다. 하와이주 재난당국은 하와이를 향해 탄도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 즉각 대피소를 찾아 대피하라. 이는 훈련이 아니다라는 경보를 보냈는데요.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한 겁니다. 물론 이런 대피명령 문자에 북한이 쏜 미사일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 사람들은 미사일이라면 북한이 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는 게 현지 보도입니다. 네,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번 경보는 직원의 실수로 나왔습니다. 하와이 주정부 비상관리국이 작업 교대 도중 경보 시스템을 점검하다 빚었다고 하와이 주정부가 밝혔는데요. 따라서 경보는 취소됐는데 문제는 경보가 취소된 시점이 첫 경보 문자 후 38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바람에 공포의 38분 동안 한바탕 대피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이 몇몇 부모들은 아이를 배수 맨홀에 들여보내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당시 하와이를 방문한 관광객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t was fear, just fear of like I wasn't with my kids, I was gonna die, my kids could die. What was I gonna do? 네, 하와이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프로골프 소니 오픈에 참가한 선수들도 잘못된 경보에 놀라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에 매달 한 번씩 대피 훈련을 해온 미국 하와이주에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든다는 공습 경보가 잘못 나간 탓입니다. 첫 소식 박용 뉴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토요일 아침 하와이 TV에 붉은 자막이 뜨고 사이렌이 흘러나옵니다. 곧 미사일 공습 경보 방송이 시작됩니다. The U.S. Pacific Command has detected a missile threat to Hawaii. A missile may impact on land or sea within minutes. This is not a drill. 휴대전화에도 대피 문자가 날아들었습니다. 하와이 주민들은 놀라 대피하고 언론들은 긴급 뉴스를 타전합니다. It was fear, just fear of like I wasn't with my kids, I was gonna die, my kids could die. What was I gonna do? 우리 교민들과 관광객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진짜 주로 깜짝 놀랐지 뭐 호동호동되고 또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와갖고 애들 막 새벽에 깨워갖고 화장실로 그냥 들어가고 막 이랬어. 하지만 이날 공습 경보는 말 그대로 실수였습니다. That occurs at the change of shift where they go to make sure that the system is working and an employee pushed the wrong button. 잘못을 정정하는데 38분이 걸린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토요일 아침 하와이 주민들을 놀래킨 혼란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인의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박용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도 청와대에 상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그 당사자로 지목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저희 취재진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짜고 하는 이야기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신아랑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에서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취재진의 질문엔 입을 닫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채널A와의 통화에선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었다고 하는 사람이 다들 짜고 하는 얘기니까 나한테 주었다는데 그건 받은 거 없고. 검찰 조사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과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특활비 전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오늘 청와대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3대 권력기관의 개편 구상을 밝혔습니다. 예고한 대로 국정원이 해온 간첩 수사를 경찰로 넘긴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최재형 기자입니다. 국가의 권력기관들,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무기로 파괴한 그런 공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권력기관 개편을 예고해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됐던 국정원에게서 대공수사권을 가져다가 경찰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 해외에 전념하면서 경찰에 안보수사처를 새로 만들어 간첩 수사 기능을 넘겨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 정보 수집 기능은 국정원에 그대로 남겨둘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국정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원 감사는 2004년 김선일 피랍 사건 이후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덩치가 줄어든 국정원과 달리 경찰은 국정원과 검찰의 일부 기능을 넘겨받으며 조직이 커지게 됐습니다. 특히 수사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대신 경찰의 상당 부분을 넘기겠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청와대 구상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신설도 포함됐습니다. 이 구상대로라면 검사의 잘못은 앞으로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하게 됩니다. 셀프 수사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청와대는 검찰 수사권의 오용과 남용을 막겠다며 대선 공약이었던 공수처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구상대로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검사의 잘못은 검찰이 수사하지 못합니다. 홍만표,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사건처럼 제 식구 감싸기를 없애겠다는 포관입니다. 국회의원, 장차관, 판사, 교육감,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퇴역한 장성의 비리도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입니다. 정치적 사건 수사 때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일을 없애기 위해 아예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겁니다. 지난해 법무부가 만든 정부안대로라면 공수처는 검사 25명과 수사관 30명으로 구성됩니다. 동시에 공수처 구성원의 잘못은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검찰과 상호 견제를 강조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오늘 나온 청와대 구상, 모두 국회가 법을 새로 만들어서 뒷받침해야 가능합니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거론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가 민변 출신 법률가가 대거 참여해 좌파 검찰청이 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고급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 그 사람들을 통제하겠다. 쉽게 말하면 민변검찰청 하나 만드는 게 공수처입니다. 국민의당은 설치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야당 추천 인사가 공수처의 장을 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바른정당은 개혁을 가장해서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문재인표 둔갑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오늘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 박종철 열사의 31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영화 1987의 흥행 덕분에 올해는 추모 열기가 더욱 뜨거웠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추모식에 다녀왔습니다. 철아,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동지여, 눈물뿐인 이 나라의 꽃이 되어라. 추모식에 모인 유족과 대학 선후배들은 묘소 앞에서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치를 바로가도록 끝까지 지켜내야 될 것을 우리 박종철 열사에게 약속해야 되겠습니다. 추모객들의 발길은 그날의 아픔을 간직한 남영동 구 대공분실로 이어졌습니다. 지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늘 자상했던 박종철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 섬시한 친구예요. 이제 저하고 어느 날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만은 어떻고 자기의 마음 상태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잘 지내자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그 여자 후배들에게 대해서도 아주 동등하게 대하고 배려를 하면서 여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억압이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다룬 영화 1987에서 박종철 역할을 맡은 배우 여진구 씨와 김윤석, 강동원 등 주연 배우들도 어제 고인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보신 대로 오늘은 고 박종철 열사의 추모식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오늘이죠.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긴다는 내용의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회부 배림 차장과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1987과 대공수사권입니다. 네. 영화 1987에서 묘사된 경찰청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의 강압수사 여전히 잔상으로 남아있는데요. 조국 수석이 발표한 대로 이 대공수사권 이전하는데 과연 문제는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넘겨준다고 했는데 네. 그렇다면 31년 전과 달라진 것은 어떤 점입니까? 네, 전두환 정권의 이 독재 간첩 수사가 이용됐었죠.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 야만적인 고문 강압 수사로 독재 정권을 유지시키는 수족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87년 체제로 대공수사권은 이 여러 기관들로 분산이 됐었는데 다시 이 경찰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국정원에서는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냐면요. 대북 공작국에서 이 방첩을 위한 정보 수집을 하고요. 대공수사국에서 간첩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국정원의 이 수사 기능을 떼어내서 경찰청의 안에 만들어지는 안보수사처에 이관하게 되는 겁니다. 네, 조직이 이렇게 어떻게 바뀌던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대공수사의 역량이 변함없이 유지돼야 하는데 네. 경찰이 과연 간첩 수사를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요. 정보 기능과 수사 기능이 분리된 상태에서 간첩 수사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아로 사건 수사는 국정원, 검찰의 정보 수집과 수사가 아주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여성으로부터 이 맹독 스프레이 공격을 받은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현지인들을 활용한 북한의 공작에 대비하려면 이 해외에서의 아주 촘촘한 정보 수집 그리고 수사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청와대도 아마 그런 점을 좀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보면 국정원의 정보를 경찰에 아주 원활하게 넘겨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대공수사 전문가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요. 간첩 수사는 해외에서 아주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첩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우려를 했고요. 네. 대공수사를 아주 오래 한 검찰 관계자는요. 정보와 수사가 분리된 간첩 수사는 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개혁안은 이 대선을 앞두고 댓글을 달았었던 이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정작 간첩 수사 기능에는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조국 수석이 대공수사권만 얘기한 건 아니고 네. 공수처 신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할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법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입법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첩첩산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때문에 조국 수석은 오늘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의 지속적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만 국가 권력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 퇴행적 후퇴를 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동의해 주셔야 완성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국회의 시간입니다. 네, 검찰, 경찰, 국정원 그리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과 국회에 도움을 호소하겠다, 기대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아주 갈등이 첨예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국민한테 직접 호소하는 전략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아마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림 차장이었습니다. 다스 비자금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향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정 전 특검은 당시 특검 수사는 아주 철저했다면서 오히려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호영 전 특검은 다스 부실 수사 책임은 특검이 아닌 검찰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다스에 대한 계좌 추적도 안 한 검찰이 이제 와서 특검 탓을 한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두 번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부실 수사를 하여 특검에서 기록을 인계받은 후 기록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다스 여직원의 120억 횡령 사건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의 단독 횡령건이라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검이 먼저 찾아내 넘겨준 횡령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건 검찰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오늘 당시 특검의 수사자료 일부를 공개한 정 전 특검은 특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면 보관 중인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서울역과 서울도심 특급 호텔에 폭발물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는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확인한 발신자 번호에는 각각 영국과 프랑스의 국가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이 전화의 실제 발신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행렬이 서울 흥인지문 주변을 지나던 어제 낮 12시 50분쯤 서울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보다 10분 전엔 서울도심의 한 특급 호텔도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협박 전화의 발신자 번호에는 각각 영국과 프랑스 국가번호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두 전화 모두 한국어를 쓰는 여성 목소리로 걸려왔지만 실제 사람 음성이 아닌 기계음이었습니다. 발신지를 표현하고는 이렇게 돼 있는데 변조가 돼서 온 건지 배우는. 경찰은 이들 협박 전화가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보고 실제 발신지를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어제 100여 명을 투입해 서울역과 호텔 주변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사건 파일 시작합니다. 친어머니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검거된 35살 김모 씨가 어제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나서는 모습인데요. 이 모자를 이용해서 얼굴 대부분을 가린 모습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얼굴과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명은 김성관이었습니다. 오늘 유치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잠시 공개됐었는데요. 이 맨 얼굴이 그대로 카메라 앞에 드러났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상태였지만 짧은 머리에 무표정한 얼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부 강력 범죄자에 대해 얼굴이 공개되어 왔는데요. 확실한 증거와 범죄 예방 필요성 등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피해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합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또 피해가 중대하고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라고 판단되면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서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김 씨는 이미 뉴질랜드 도피 기간 중에 현지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혀 얼굴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발적 범행이다 이렇게 주장하던 김 씨는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계획 범행이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후 현장 검증을 진행하는데 이때도 김성관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는 결국 인재로 결론이 났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프링클러의 알람 밸브 및 보조 펌프의 개폐 밸브가 폐쇄되어 있어 당일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제 최근 3년 사이 대형 화재 사건을 분석해봤더니 지금 보는 이 5곳이 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었지만 실제 작동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했습니다. 5건의 화재로 35명이 안타깝게 사망했고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인 제천 화재 사건을 빼고도 재산 피해액이 9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있는 건물과 없는 건물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고요. 스프링클러가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그 건물의 안정성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화재 시 사망 확률은 70% 넘게 줄일 수 있고 재산 피해 역시 6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지방의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 지역이 특히 더 심각합니다. 이 때문에 출산 장려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2천만 원 넘게 주는 곳도 있습니다. 먼저 배영진 기자입니다. 인구 5만 명을 겨우 유지하며 인구 절벽에 허덕이고 있던 충북 영동군. 지난해부터 첫째 아이 350만 원을 시작으로 아이를 낳을 때마다 단계별로 더 많은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장려금이 지급된 지난해 출생아는 288명으로 2016년보다 58명 늘었습니다. 그곳에서 380, 그곳에서 120 많이 됐어요. 엄청 많이 됐어요. 전남 안도는 셋째를 낳으면 1,300만 원을 주고 점점 늘어나서 여섯째부터는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충남 청양은 다섯째를 낳으면 2천만 원을 주고 경기 여주와 전북 남원, 경남 창녕은 셋째부터 1,000만 원을 줍니다. 경기 시흥과 충북 괴산도 넷째부터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출산율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지역 시군들이 출산 장려금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장려금을 많이 주면 저출산 해결될 수 있을까요? 돈만 받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이른바 장려금 먹튀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은 모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17곳은 장려금만 받고 떠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5년 동안 장려금을 받은 뒤 타 지역으로 간 경우가 1,500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석 달 안에 떠난 사람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이른바 먹튀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우려했던 것이 일정 정도 사실이긴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고액의 장려금을 주고도 오히려 출생아가 줄어든 곳이 많습니다. 충남 청양은 2015년부터 장려금을 높였지만 출생아 숫자는 계속 줄었고 전북 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 원 받으려고 셋째 낳는 것까지는 조금 무리수, 그거 말고도 키우는데 워낙 힘들기 때문에. 속초는 지난 7년간 출생아 숫자가 반토막 나자 장려금을 없앴습니다. 일자리의 문제라든지 주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문제, 출산 장려금이 근본적인 건 아니죠. 돈만 주면 아기 울음소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단순한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실명으로는 거래할 수 있다는 소리지만 여러 제약이 많아서 시장은 점점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이달 말 시행합니다. 가상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면 가상화폐 거래는 가능합니다. 실명제 도입을 유보했던 일부 은행들도 금융당국의 방침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실명 확인을 통한 가상계좌 신규 서비스 시행 일자와 입금 정지 등에 대해 이번 주 초 재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는 거래소에 법인 계좌를 발급해준 은행에 자신의 실명 계좌를 개설해 투자금을 입출금해야 합니다. 앞으로 누가 얼마를 입금하고 출금했는지가 확인되는 겁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실명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실명 전환하지 않은 가상계좌에는 더 이상 입금이 안 되고 출금만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존 투자자에게 대응할 시간을 주는 것뿐으로 향후 거래를 더욱 위축시키는 추가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내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올해도 연말정산 규정이 조금 바뀌었는데 새로운 규정을 김현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중고차가 빽빽히 들어선 거래시장. 날로 높아지는 중고차의 인기를 보여줍니다. 중고차를 구매한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구입한 자동차부터 해당됩니다. 중고차 사는데 1,000만 원을 썼다면 구입 비용의 10%인 1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별 소득세율에 따라서 최고 6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교생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에 추가됐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수학여행 등으로 연간 30만 원을 썼다면 30만 원의 15%인 4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규정도 좀 더 합리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월세 계약을 했을 경우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이 없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월세의 10%입니다. 고시원도 월세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국세청은 내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를 엽니다. 자녀 체험학습비와 신용카드로 결제한 중고차 구매 비용 등은 의료비처럼 자동 업데이트됩니다. 다만 일부 자료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꼼꼼히 들여다봐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